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런 나에게 그녀의 그림들은 너의 소박한 하루하루도 소중하다고, 너의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들 조각조각이 큰 퍼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넘어져도 무조건 일어나라고 섣부른 응원만 하는 게 아니다. 일단 오늘부터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의 행복을 잘 느끼고 함께 내일을 이야기해 보자고 말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견뎌가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즐기는 삶. 그녀가 내게 알려준 삶의 지혜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홍익출판사에서 펴낸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 이소영은 어린 시절부터 미술과 국어를 좋아해 미술을 전공했고 그림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석사과정을 마친 뒤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빅피시 미술에서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하고 전시 해설과 영화 강의를 하며 신문 지면과 온라인상에서 그림 이야기를 연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런 자신을 우리 삶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림을 전달하는 아트 메신저라고 정의합니다. 이소영 작가가 소개하는 화가는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애나 메리 로버슨 모지스입니다.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세상을 떠난 101살까지 모두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250점이 100세 이후에 그린 그림일 정도로 삶의 마지막까지 열정으로 가득했던 화가입니다. 오늘은 모지스의 작품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녀가 사랑했던 붉은 체크무늬 벽돌집.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 속에는 붉은색과 흰색으로 된 체크무늬의 집이 자주 등장한다. 그녀가 어린 시절 보냈던 마을의 랜드마크였던 정류장이다. 낡고 허름한 정류장이었지만 귀여운 무늬를 가진 그 건물은 평생 그녀의 기억에 남아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한다. 비록 1907년 그 건물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그 벽돌 건물을 이야기했다. 그곳은 낡았었어요. 여행길에 머무르는 정류장이었는데 사람들은 2마일마다 있는 정류장에서 말을 갈아탔었죠. 누구나 가슴 한편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시절은 희미해지며 어른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시절의 추억은 불쑥 나타나 또렷해진다. 다가올 듯 멀어지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시절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든든한 씨앗이 생긴 기분이다. 그녀에게 체크무늬 벽돌집도 마음밭에 잘 간직한 유년 시절의 씨앗 같은 존재일 것이고 힘들 때마다 미소 지으며 떠올리는 추억의 장소일 것이다. 어디론가 분주하게 달리는 마차도 보이고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잠시 멈춘 마차도 보인다. 체크무늬 벽돌집의 1층과 2층에는 누군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정원 손질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인다. 신기한 건 그림을 보자마자 늘 체크무늬 건물로 시선이 쏠린다는 점이다. 당시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늘 이 건물에 쏠리지 않았을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사람, 어딘가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체크무늬 정류장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이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문이었을 것이다. 어른이 된 모지스 할머니에게 고향은 정류장 같은 곳이다.
어린 시절 그림을 좋아하지만 물감이 없어 포도즙이나 레몬을 이용해 색을 칠하고 황토로 그림을 그리던 소녀 모지스가 화가 모지스가 되기 위해 지나온 긴 정류장 말이다. 작은 그림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그녀의 그림은 늘 타임머신이 되어 내게 먼저 말을 건다. 이리로 와 함께 자신의 추억의 시간으로 가보자고. 잊고 지냈던 것들에 대해 함께 떠올려 보자고 말한다.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버몬트주에 있는 베닝턴 박물관은 미국에서 그녀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박물관이다. 그녀의 이야기와 작품을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록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이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 개그맨이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것이라고. 모두가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그래도 진짜 늦었지만 늦게라도 시작하려 하는 사람들은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다들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이는데 혼자 또 다큐멘터리처럼 받아들인 것이다. 모지스 할머니의 말에 다시 용기를 내본다. 진정으로 심장이 시키는 일이 있다면 그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젊고 적절한 때라는 그녀의 말을 나는 응원한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젊다. 그녀의 말 덕분에 나의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날이다. 그리움으로 남은 농장 생활. Our Son이라는 작품 제목을 우리 아들이라고 읽으니 참 따뜻하다. 늘 내 엉덩이를 두드려주며 우리 똥강아지라고 불러주던 엄마의 눈길이 느껴진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아들이 두 발로 우뚝 서서 땅을 짚고 풀과 나무를 만지는 모습이 엄마 모지스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다른 그림들에 비해 크기가 작고 구성도 단조롭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화면의 중심에 넣은 것만 보아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림이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행복했다. 행복한 시절은 힘든 시절이 오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0명의 아이들 중 5아이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남은 5아이 위노나, 휴, 포레스트, 로이드, 애나와 함께 열심히 생활을 하던 부부에게 어느 날 슬픔이 찾아온다. 남편 토머스에게 병이 생긴 것이다. 1905년 토머스는 아내 모지스에게 다시 북부 지역으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아마도 그는 아내의 마음속에 늘 자신이 태어났고 자랐던 농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그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녀를 위해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른다. 모지스네 가족은 모지스 할머니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이글 브릿지로 이사를 했다. 그들은 마을 근처에 작은 농장을 사서 삶을 이어나갔다. 부부는 자신들의 농장을 마운트 느보라 불렀는데 모세가 최후를 맞은 성서 속 산을 본따 지은 이름이었다. 나는 셰넌도어 밸리에 5개의 작은 무덤을 두고 왔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5명의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녀의 담담한 말이 오히려 가슴 아프다. 어느 날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에 산에서 꽁꽁 숨어 사는 할아버지가 나왔다. 진행자가 찾아가 연유를 물어보니 기구한 사연들을 하나둘 가슴에서 꺼내놓으셨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우울증이었다. 그는 아들이 우울증에 걸린 것도 모른 채 바삐 살았다고 한다. 아들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할아버지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평생을 자책하며 아들의 뼈가루를 뿌린 산에서 오랜 시간 숨어 지냈다. 오로지 아들만 생각하면서 하루는 자책했다가 또 하루는 아들 몫까지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가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 산에 사는 새나 동물이 오면 아들이 온 것 같아서 반갑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바위에도 나무에도 아들의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 산 곳곳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근근히 살고 있는 것이다. 부모란 그런 거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는 김현수의 소설 속 문장처럼 자식을 생각하는 건 부모의 일인 거다. 자식에게 평생 매여 있는 게 부모인 거다. 우리 엄마도 그렇다. 나도 내 동생도 엄마에겐 평생 가슴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짐일 것이다. 모지스 할머니에게도 먼저 떠난 자식들은 지울 수 없는 문신 같은 상처였을 거다. 1927년 추운 겨울 어느 날 남편 토머스도 결국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때부터 그녀는 우리가 모두 부르는 그의 이름 모지스 할머니라고 불려졌다. 그녀는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1932년 정들었던 마을을 떠나 딸 애나가 있는 버몬트주의 베닝턴으로 이사를 간다. 애나가 결핵을 앓고 있어서 간호해주기 위해서였다. 애나는 자신을 간호해주는 엄마를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도 이미 엄마였으니 한 여자로서의 엄마의 인생이 보였으리라. 어쩌면 애나는 자신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모지스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70살이 넘어서지만 그녀의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진 건 1918년 거실의 벽난로 덮개에 그린 그림이다. 이 작품에 담긴 풍경은 어쩐지 조금은 쓸쓸해 보이기도 한다. 애나는 오래전 가끔 그림을 그렸고 지금은 술을 놓는 것이 취미인 엄마에게 털실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했다. 그렇게 모지스 할머니는 딸을 간호하며 자신의 털실 그림 활동도 함께 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애나마저 사망하고 모지스 할머니는 1935년 다시 이글 브릿지의 농장으로 돌아왔다. 그곳에 남아 모지스 할머니를 기다리던 막내 아들 휴와 며느리, 손자들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우연히 손자의 방에서 도화지와 그림 물감을 발견한 모지스 할머니는 자신의 어릴 적 꿈이 화가였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리고 용기를 내 물감을 활용해 본격적인 그림 그리기에 도전한다. 그녀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누구보다 응원해 준 사람은 그녀의 여동생 셀리스티아였다. 셀리스티아는 언니의 어릴 적 꿈을 잊지 않고 일깨워주며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1938년 그녀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며 처음 그린 그림은 커리어 아이브스라는 그림 엽서 회사에서 나온 엽서를 따라 그린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모지스 할머니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지낸 버지니아 스탠턴에서의 농장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 추억들을 그려나간다. 마르크 샤갈은 프랑스 파리에서 늘 고향 러시아 비텝스크를 그리워하며 고향을 그리고 미국에서는 늘 프랑스 파리를 그리워하며 에펠탑을 그려 넣었다. 샤갈처럼 그녀도 기억에 의존해 그림을 그리고 잊힌 기억을 그림으로 다시 살리는 화가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역 행사나 박람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저는 과일과 재물로는 상을 받았지만 그림으로는 상을 못 받았어요.
그녀가 고백했듯이 과거 그녀가 집안일을 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묵묵히 그려나갔다. 언덕 위의 느보산은 내게 그녀의 그림 중 유독 특별하게 다가온다. 이 작품은 물감이 아닌 실로 완성되었는데 세상을 먼저 떠난 어린 자식들을 그리며 느보산이라 이름 붙인 그녀의 두 번째 삶의 터전을 표현했다. 이 그림이 완성된 해는 1940년. 그땐 애나가 죽고도 몇 년이 지난 뒤다. 어릴 때 저 세상으로 보내야 했던 5아이, 그리고 2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다가 젊은 나이에 먼저 떠난 딸 애나까지. 애나가 권유했던 털실 그림을 완성해가면서 모지스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떠난 자식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모지스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농장일을 병행하며 헛헛하던 마음을 자수로 위로했다. 얇은 실들이 모여 면을 형성하고 그림이 되었다. 평생 자수를 놓다가 관절염으로 인해 실과 바늘을 내려놓고 대신 붓과 캔버스를 들었던 모지스 할머니. 그렇기에 언덕 위의 느보산은 그녀의 창작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다. 자수를 놓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녀에게 재료만 다를 뿐 하나의 마음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일이었다. 그녀에게 이별은 삶에서 불쑥 등장하는 인사와도 같았다. 10명의 아이들 중 5명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딸인 애나를 결핵으로 보내고 막내 아들 휴마저도 그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에도 예술이 탄생되지만 가장 참혹하고 슬픈 순간에도 예술은 탄생된다. 아름다운 순간에 탄생한 예술은 남기고 싶은 채취지만 참혹한 순간에 탄생한 예술은 겪어냈다는 채취이다. 나는 그녀의 그림에서 남동생과 여동생을 먼저 하늘로 보낸 소녀 모지스의 마음과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 모지스의 마음, 남편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아내 모지스의 마음을 느낀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의 아픔을 오롯이 견뎌낸 채취들을 그림을 통해 바라본다. 그래서 가슴이 컴컴해지는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모지스 할머니를 생각하게 된다. 죽음과 자주 함께했던 그녀가 마주한 이별의 순간을 떠올리면 울컥울컥해진다. 마음앓이에는 아무리 신통방통한 약도 소용이 없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는 수밖에. 하지만 그것이 삶이다. 죽음을 마주하더라도 새로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살아갈 이유를 찾아 다시 살아가는 순환이 인생이다. 체험을 그림으로 그리다.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멀리서 전체를 보게 만들고 그 다음 그 안에 들어가서 걷고 놀고 만지고 싶어지게 만든다. 그녀가 그린 마을은 하나의 생명체 같아서 항상 분주하고 변한다. 100여 년 전 그녀가 까르르 웃으며 보냈던 시골을 그녀의 그림을 보는 동안 나도 따라 웃으며 거닌다. 우리가 그녀의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정서와도 궁합이 잘 맞아서다. 아주 오래전에 본 듯한 시골 풍경과 자연의 모습이 사람과 어우러져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서다. 그러고 보니 케임브리지 밸리 속 마을에 펼쳐진 언덕들이 다양한 천조각을 이어붙여 공들여 만든 조각보처럼 느껴진다. 그녀처럼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들이 그린 작품을 나이브 아트 또는 소박파라고 부른다. 앙리 누소나 장 디비페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화가들은 세련된 기법보다는 본능에서 표출된 순수함과 즐거움,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시각으로 작품을 만들어낸다. 훗날 장 디비페는 이러한 장르를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칭했고 날것의 예술, 비전문적이고
아동스러운 예술이라는 뜻을 담아 아르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림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내게 화가 그 이상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 살아가면서 만난 화가들의 삶에서 교훈을 하나씩 얻으면서 나만의 인생 매뉴얼도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 매일 화가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처한 고민 해결과 마주하는 순간이 온다. 화가들의 삶과 함께 나 역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모지스 할머니에게 그림은 특별히 배운 것도 없이 그냥 취미로 하는 활동이었다.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이나 자신이 겪은 농촌 생활을 그저 느끼는 대로 소박하게 그려나갔다. 그러다 보니 자수처럼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그림이지만 등장하는 사람이 옆으로 눕기도 하고 집이 장난감처럼 기울어지기도 하여 일반적인 미술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하면서도 밝은 그녀의 화풍은 그녀의 성격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녀의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자극적인 기쁨도 좋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같은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귀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녀의 그림을 명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오랫동안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을 내재하고 있어서다. 때로는 사람의 눈동자가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의 차이가 명화를 결정짓기도 한다. 시선이 그림에 오래 또 깊게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명화로 생각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누가 명화라고 해서 명화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명화로 생각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내게는 그녀의 폴더가 수많은 화가들의 폴더 중 가장 빛난다. 늘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어깨 동무하고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하게 만든다. 마음이 불편한 날이면 아주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 것처럼 그림도 그렇다. 그래야 편해진다. 편해지면 기대고 싶어진다. 기대다 보면 불현듯 그림 속으로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농장이 이사하는 날은 작품은 눈을 위한 파티라고 말했던 화가 들라크루아의 말과 어울리는 그림이다. 모지스의 그림은 감상자로 하여금 그 누구보다 눈동자를 열심히 굴리게 만든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아무리 복잡한 장면일지라도 감상자인 나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다. 북적북적하지만 조화롭다. 아마도 모두가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느껴져서일 것이다. 다 함께 농장의 짐을 옮기려고 모인 사람들을 감싼 아침 공기가 따뜻하게 전해진다. 화가와 감상자는 보이지 않는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제휴 관계를 유지한다. 화가가 먼저 죽고 그림이 남겨져 감상자를 만난다 해도 유지되는 관계다. 이미 떠난 화가의 작품을 보고 감상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 이 화가의 작품 너무 좋다. 다른 작품도 더 보고 싶다. 그렇게 일종의 제휴가 시작되면 감상자는 그 화가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채비를 한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틀림없이 이 화가의 다른 작품들도 내 스타일일 거야. 열린 마음으로 작품을 더 찾아본 감상자는 더 큰 감동을 받는다. 설사 실망을 할지라도 화가와 감상자 둘 사이의 관계는 유지된다. 한번 맺어진 관계는 쉽게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이 나타날 경우 내심 심드렁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화가와 나의 관계가 영영 이별이나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그래서 연애보다 그림을 보는 것이 때로는 더 좋다. 관계의 끝이 없고 좋은 관계는 더 깊어지고 끈끈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닌 감수성이나 지능은
사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 삶에 있어 일정한 순환에 따라 벌어지는 일들도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경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한다. 모지스 할머니가 그랬다. 그녀의 그림에서 평범한 것도 더 인상적이게, 지루한 과정도 더 흥미롭게 보이는 비밀은 바로 경험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풍성한 시골 밥상 같은 그림을 창조해냈다. 같은 기억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고 창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다. 모지스 할머니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낸 이유는 경험한 것에서 나아가 표현하고 싶어서다. 오래오래 간직하고 남기고 싶어서다. 그녀에게 기억을 유지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 바로 그림 그리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삶은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이 좋아 짝사랑하며 지낸 지가 꽤 되었다. 글쎄다. 그녀의 그림이 왜 좋은지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머뭇거릴 것이다. 그러다 몇 초 후 그냥 좋다고 말할 것이다. 이유가 없다. 그냥 좋다. 좋은 그림은 이 그림이 추상화인지 구상화인지 구도가 어떻고 색감이 어떤지 해석하기도 전에 그냥 좋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기분이다. 피곤한 날 보아도, 행복한 날 보아도, 슬픈 날 보아도 그녀의 그림은 늘 나를 와락 안아준다. 그림에도 유행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명화에는 시대도 시간도 없다. 시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보고 싶은 그림. 그것이 명화이다. 비틀즈의 노래는 50년 후에 들어도 좋고 베토벤의 교향곡을 100년 후에 듣는다 해도 우리는 그 웅장함에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명화 역시 그렇다. 나는 앞으로의 시간을 그림을 조각내 비평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고 충만한 감상자가 되어 살아가고 싶다. 좋은 그림이냐 나쁜 그림이냐를 따지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기보다는 좋은 그림을 만나면 두 팔 벌려 감탄하고 그림 속에 오래 머물며 즐기고 싶다. 매년 찾아와 떠나지 않을 것 같던 긴 겨울도 결국엔 지나간다. 인생은 끝없이 사계절을 받아들이며 반복된다. 봄을 받아들이고 여름을 인정하며 가을을 기다리고 겨울을 맞이하는 일. 그녀의 그림 속 마을 풍경에 따라 사계절을 걷다 보면 제철을 제철답게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생도 시기별로 우선시 돼야 될 일이 다르지 않던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마치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났고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나는 삶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삶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노인의 지혜는 전체를 보는 시각에 있다는 말이 떠오른다. 노인학 연구에 의하면 시력과 기억력이 떨어질수록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지혜는 깊어진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나는 자꾸만 내가 사는 세상을 좁게 보았다.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일 걱정을 했고 오지 않은 미래를 운운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두려워하며 맞이하는 내일만큼 쓰디쓴 병은 없었다. 지난해를 아무리 망쳤다고 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해가 있어서 좋은 것 아니었나? 아직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은 남아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준 100번째 생일을 보내고 1961년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작품이 모두 팔리면 그 돈은 농촌기술지원금과 가난한 이웃들, 불치병과 싸우는 환자들에게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좋아했던 순백색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그녀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삶의 소풍을 마치고 떠났다. 남편의 묘 옆에 함께 잠든 그녀의 묘비명엔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녀의 목가적인 그림들은 사라져가는 시골의 풍경을 보존하고 그 정신을 담아냈다. 그녀의 삶은 성실과 열정이라는 비료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세상에 다시 모두 뿌리고 간 삶이었다. 국민 할머니이자 국민 화가인 모지스 할머니의 죽음에 미국 전역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이렇게 추모했다. 모지스 할머니의 죽음으로 미국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한 인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지닌 진솔함과 발랄함은 미국 풍경에 대한 인식을 목가적인 생생함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녀의 작품과 생애는 미국의 전통문화를 향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고 개척시대 시골의 근원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그녀를 잃은 것을 애도합니다. 모지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은 무지개이다. 그림 속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일상을 살고 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그림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처럼 보인다. 생각해보면 내 삶의 뿌리를 이루는 것들도 대단한 성과들이 아니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진실한 태도가 모여 튼튼한 뿌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짧은 생이든 긴 생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주저앉아 울다가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할 때면 무릎을 펴고 일어나 바라보게 된다. 그녀의 삶도 그랬다. 5명의 아이들을 하늘로 먼저 보내야 했을 때도, 갑자기 남편을 잃었을 때도, 더 이상 십자수를 할 수 없을 만큼 손이 굳었을 때도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였다.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또 다른 문을 열고 세상을 살아갔다. 끊임없는 폭우를 겪을지라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무지개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떠오른 무지개를 보며 반가워하고 고마워했던 그녀였다. 그녀의 그림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고 싶다. 아름다운 무지개는 비를 겪어야 볼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열정이 있는 한 늙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화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고급스러운 물감도 질 좋은 붓도 넓은 캔버스도 아니다. 오로지 의지와 열정뿐이다. 그녀의 삶을 연극에 비유하자면 가난한 농가의 셋째 딸로 살며 가정부일을 했던 1막,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던 2막, 그녀 개인으로 살며 화가로서 그림을 그려나갔던 3막이 있었다. 각막에 보이지 않는 커튼이 쳐 있을지라도 그녀는 그 커튼을 기꺼이 즐겁게 열어젖히며 늘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듯 예술가로서의 삶도 능동적으로 살아나갔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우러러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그녀의 삶을 통해 배웠다.